그럼 시간이 돼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영환입니다. 오늘 제421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에 와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R&D 성과 창출의 해법, 실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두 분의 연사와 네 분의 토론자께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태피 하태정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부원장 하태정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아시는 것처럼 그 연륜이나 그리고 다뤄지는 주제의 내용 그리고 깊이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구성원들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 포럼 때마다 저희 기관장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 원장님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오늘 포럼 행사를 위해서 이곳 세종시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21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앞서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R&D 성과 창출의 해법, 실증의 길을 묻다. 아마 키워드가 여기서는 실증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로 개최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실증은 R&D를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와 기술 사업화 간 간극을 채우고 보완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핵심 촉매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 현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고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수요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및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 요구 사항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R&D 혁신 성장의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R&D 성과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피도 변화하는 R&D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연구 성과 실증에 대한 정책 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 성과 실증에 대한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의 발제자로 모신 두 분은 각각 연구 현장에서의 실증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의 실증 두 가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왕구 단장님께서는 R&D 기획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실증 개념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발제자이신 경북대학교의 김현덕 교수님께서는 실증 사업 기획 과정에서의 정책적 현황과 쟁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패널 토론으로서 네 분 전문가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연구 성과의 실증에 관한 본 포럼이 실증에 대한 수요자 요구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고 실증 관련 다양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과 질의 그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강항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 이동체 사업단 단장님께서는
R&D 기획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실증 개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발제자가 한 30여 분씩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재 포럼은 저희 스태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한구 단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강원구입니다. 제가 오늘 R&D 기획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실증 개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무인기나 항공 시스템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던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실증에 대해서 좀 정의를 발표를 하려고 정의를 봤더니 우리 조용래 박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이 기술 실증 과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공백을 채우는 개념으로 도입되었고, 연구개발 단계 기술 성숙도 관점에서 실증은 응용개발 단계의 일부로서 TRL 5단계, 5에서 7단계 워킹 모델 검증, 프로토타입 개발, 시제품 데모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실증은 R&D 과정을 통해 개발하는 시제품이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안정성, 내구성 등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확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상당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이건 사실은 이제 항공우주 시스템에서 좀 일반화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는 개념을 수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운용 시나리오라든가 운용 환경, 성능 신뢰도 요구도, 개념 설계안, 제작 성능,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RFP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죠. 그래서 기본 설계, 상세 설계를 거쳐서 또 기본 구성품들, 그러니까 메이저 엔진은 뭘로 하고 이런 구성품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성능 신뢰성이 해석이 되고 제작 도면이 만들어져서 개발 시험과 구성품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합니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시험 시제하고 비행 시험 시제하고 아이언버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상 시험과 개발 비행 시험하고 운용 비행 시험, 그다음에 양산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실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리얼한 프로세스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정형화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은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실증을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R&D를 상당히 잘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을 잘해왔느냐라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시스템 개발이 강조됨에 따라서 실증 방식, 시기, 목적 등의 재설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자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개발하던 거에 어떤 패턴이랑 좀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종 산출물이 대형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서 상용화율은 좀 끊임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R&D를 잘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부터는 R&D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성공과 실패로서만 R&D를 평가한다면 성공률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공률들을 높일 것이냐가 주된 관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증이라는 개념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발 시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위에다가 저희가 이걸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연구개발은 성공을 해도 이를 상품화하거나 국가 상용 서비스로서 연결하는 데는 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좀 그 어떤 연구개발 그 자체만의 목적을 위해서 좀 하는 경향들이 강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우리가 어떤 목적에 대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 목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상품화 실용화에 필요한 성능 신뢰성이 충분히 실증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여기서 충분히 실증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개발들이 개발의 후반기에 실증이 몰려 있습니다. 즉 연구 개발을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서 딱 실증을 한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실증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연구 개발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사용한 개념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운용 개념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사용할 키 테크놀로지가 잘못 선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펑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실증 등을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수행을 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RFP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실은 이제 우리 그 R&D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RFP가 일종의 하나의 하여튼 레퍼런스, 성경 아니면 법전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FP를 변경을 하면 마치 뭔가 부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RFP 자체가 끊임없이 변경이 되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R&D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이라는 거는 연구개발의 성공 실패를 판정 위한 수단만으로만 자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안들이 제대로 개발됐는지를 보자라는 걸 실증만을 가지고 실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개념이 잘못됐거나 RFP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다라는 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발 요구도와 그러니까 개발 요구도 자체 RFP,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 신기술이 이게 적절한지 또 수요자의 임무 활용의 용이성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이 잘 보급이 안 되는 거를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가 실제로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알죠. 그런데 그게 진짜 그건지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생활에, 그러니까 실임무에 도입을 해보고 그것들의 적절성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저희 이제 드론을 만들 때 가장 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현장에 드론이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면 수요자들은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임무들을 쭉 써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임무를 가서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앞에 이미 다 RFP가 써져 있고 시스템 아키텍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연구 개발은 성공을 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의 적용, 실임무의 적용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증 과정을 통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 요소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써보면 막 써보다가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줘야 되는구나. 그럼 그 기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없다 그러면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실증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발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연구 개발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항공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R&D의 위기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비이클 시스템들을 개발한 거를 세 가지를 보면 현대 포니는 사실은 이제 미쓰비시 랜서를 바로 가져다가 현지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의 FA50은 록히드 마틴의 F16이 사실은 대만에 가서 AIDC FCK1이라는 경국 전투기로 한번 모디파이가 됐다가 그 모델이 다시 T50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이 수리온 이번에 마린론 때문에 좀 말썽이 되고 있지만 얘도 보면 에어버스의 슈퍼푸마가 수리온으로 일종의 개조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그 유효성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유효성, 그 다음에 임무의 유효성, 생산과 보급의 유효성들이 다 검증된 시스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왔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레퍼런스 모델이 있는 것들을 카피하고 그거를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양산성을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해왔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데가 왔습니다. 사실은 저기다 썼지만 WTO나 FTA와 같은 국제적인 무역 환경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사실 군용기에서는 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상품에 있어서는 저렇게는 사실 더 이상의 산업적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미래 신개념 시스템들은 저게 그냥 하나의 얘기는 한데요. 저 맨 오른쪽 맨 저쪽에 있는 게 왼쪽이죠. 왼쪽에 지금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화물기를 만드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 저게 앞으로 갈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것처럼 아주 러프한 개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공기 시장에서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 때 뭘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 경쟁자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쭉 하다 보면 그래 우리 무인 화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장 요구도로나 운영 시나리오, 기술 적합성, 양산 후속 지원 방안 등이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의 R&D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개념들을 얼마나 잘 잡아갈 것이냐, 그 개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국가의 R&D의 경쟁력들을 좌우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미래 신개념 시스템들은 우리가 핵심 기술들만 쭉 있습니다. 핵심 기술도 우리가 확보 안 한 걸 수도 있고 확보된 것도 있고 외국에서 들여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미래의 어떤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신개념 시스템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앞쪽에서 다양한 실증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로서 이제 KUH 수리온과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정상에 나온 거 보면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제기 제작, 지상 시험, 개발 비행 시험, 초도 양산 이렇게 합니다. F-35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똑같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F-35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보면 F-35의 양산, 그러니까 F-35라는 전투기가 딱 RFP가 결정이 되고 나서의 개발 프로세스가 앞에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있는 F-35 개발 프로그램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F-35라는 RFP가 쓰여지기 전까지 DARPA에서 미 해군하고 ASTOVL이라는 Advanced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이라는, 즉 이게 미군이 F-35를 개발할 때 해군은 어떤 문제였냐면 항모에서 얘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항모에서 과연 스텔스 전투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냐, 항모에서 지금 해리어를 먼저 썼는데 해리어는 엔진을 두 개죠. 한 엔진 가지고서 버티컬 테이크오프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들을 DARPA하고 미 해군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초음속기인데 쇼 테이크오프가 가능한지가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증을 해서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뭐 리프트팬 엔진이 정말 가능한 리프트팬 엔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엔진 회사들이 다양한 캔디데이트를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탐색을 해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스텔스가 과연 해군 함정에 적합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죠.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미 공군하고 미 해군이 자스트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앞에서의 요소 기술 실증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프로그램을 합병해서 물론 저게 좋은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스트를 만들고 나서 저렇게 프로토타입을 보잉 X-32와 로키드 X-35를 만들어서 두 개를 컴피티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스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두 개를 플라이 테스트로 컴피티션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를 셀렉트된 게 F-35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아니 저 비행기 만들어줬는데 왜 개발을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 있는 저 X-35는 그때까지는 기술들이 실제로 워킹한다라는 보는 그런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군에서 양산성이라든가 이제 뭐 보급의 용이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X-37B입니다. 무인 왕복선인데 유인 왕복선들이 계속 이제 사고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서 좀 정책적으로도 좀 임팩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X-37B를 미군에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게 로켓에다가 이렇게 이런 재진입 무인 셔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쟤를 왜 만들려고 했냐면 나사에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개념을 처음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3단계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다파가 하다가 바로 미 공군에서 가져가서 조금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X-37B가 나오기 전에 X-40이라는 조그만 80%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나사가 아주 다양한 기술들의 실증을 합니다. 얘가 정말로 무동력으로 우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정밀 글라이딩해서 정확한 위치에 착륙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날개가 이제 내려오면 상당히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3,4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스티프니스가 떨어져가지고 되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플러터라가 말씀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사에서 충분히 실증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누가 받아가냐면 다파가 받아갑니다. 다파가 받아가서 이 부분들을 군에서 어떻게 쓸까를 하다가 한 2, 3년 써보니까 미 공군이 이거는 다파에서 연구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용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쟤는 그냥 정찰용으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에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전 실증들을 하고 그 사전 실증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드 프로토타입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 실증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미국이라고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저게 뭐냐면 이게 가장 싼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이런 거 도면 만들고 거기에 RFP 만들고 그거 개발 계획서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서 실증했더니 페일이다. 이러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러면 아마 나사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아마 뭐 다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연구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세계 어느 나라도 돈 주고 가만 놔두는 국가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구비 주고 자유를 줘야지 그게 연구가 잘 되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나 다파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 이런 기술들 사전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주 잘 디자인을 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연구자들을 많이 갈고서 이 프로덕트를 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기초 연구, 원천 연구 이런 단계와 이런 응용 연구 단계, 그 다음에 실증 단계.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R&D의 가장 큰 문제가 응용 단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응용이라는 게 기초 원천 기술들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아닌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걸 응용 연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가가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술의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실패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절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R&D의 기술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수요부처가 이렇게 이제 공공조달 요구도를 내고 그러면 이제 과기부와 조달청이 같이 공고를 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경찰청, 기상청, 뭐 국방부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지금 그 소형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그래도 우리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들여와서 그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거냐면 야 오케이 여기 그 국립수산과학원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임무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임무에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공공수요 조사를 하고 그걸 해서 수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이런데 드론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상세 기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단 기획위원 수요처를 해서 정말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제 공모를 하고 1단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복수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임무에 대해서 뭐 동일한 설계도를 가져와도 되고 각각의 솔루션들을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라고 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어떤 회사가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들이 더 적합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셀렉트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실증을 개발하고 성능 입증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용 시험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드론이기 때문에 되게 짧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들 한 2년이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드론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요거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실증형 평가. 그다음에 실증형 평가 전에는 복수 주관 기관을 두어서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지고서 컴피티션을 해봐라. 이 임무에 대해서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해서 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설계도에 대한 컴피티션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임무와 동일한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기술 솔루션을 가지고 컴피티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훨씬 더 잘 워킹하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 발굴 RFP 뭐 구체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요구도를 쭉 보고 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일종의 뭐 그 투표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그 설계 프로그램을 돌려본다든가 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구도 RFP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도 실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무를 초기에 어떻게 실증할 것이냐. 초기에는 그 설계도면 뭐 그 개념 설계 같은 부분들을 빨리 퀵하게 돌려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실증하자. 뭐 이런 다양한 실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영월 시범 공역이라든가 부산대 해양대 해상 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 다양한 실증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파가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파가 실제로는 이제 기초 원천 기술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뉴 시스템들을 어떻게 빨리 만들 것이냐가 가장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고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해양 생물의 생체 신호를 이용해 물체 탐지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에어리아 1, 에어리아 2를 나눠서 얘네들은 그 신호를 모델링하는 애들이고 신호가 모델링된 것들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 개의 트랙으로 놓고 다파가 가지고 있는 그 툴 중에 가장 좀 재밌는 거는 페이즈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1, 2, 3로 나눈 다음에 얘네들 개념들이 대부분 보면 48개월 정도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뭐 페이지를 1년으로 끊는 데도 있고 한데 페이지 1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1m 수심에서 95% 검출을 하는 것을 보여라라고 하고 요거를 그 일종의 페이지 1에서는 복수로 합니다. 그래서 TA1과 TA2가 한 팀으로 들어와도 되고 각자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지 1에서 여기서 IVNV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Independ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합니다. 이게 실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 기술 개념들을 만들고 요거의 좀 완화된 요구도에서 IVNV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을 하는구나. 그럼 페이지 2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예산보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조금 더 높은 요구도의 시스템들을 이때는 통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워킹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3단계를 가서 전체적으로 목표하는 이런 요구도들을 만족시키게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지를 통해서 끊임없는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수적인 경쟁을 도입을 해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두세 개의 다른 기술적인 어프로치들을 실증을 해내는 것. 이게 다파가 가지고 있는 툴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다파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드는 시제품을 몇 번 만드냐면 3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early prototype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IVNV라는 걸 하죠.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테스트 팀이 이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워킹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파가 뭐 미군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내셔널 랩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회사에다 넘긴다든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드밴스드 프로토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프로그램들을 보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주 중첩적으로 실증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들은 개발하기 아주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각의 인디비주얼 연구자들이 이게 이제 테크니컬 로드맵도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디비주얼 인베스티게이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것들을 개발을 하면 각 다양한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뉴 프로덕트에 쓰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 프로덕트에 대한 실증을 미리 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백워드 어프로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게임 어프로치가 돼서 이런 뉴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술적 실증이 있고 해봤더니 이 부분들이 실제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더라라는 걸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초 원천 기술, 요소 기술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라는 게 RFP에 제시된 목표 성능 만족 검증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RFP의 적절성, 연구개발에 사용된 신기술의 적정성은 여기서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RFP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RFP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양산 운용에 들어갔더니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지금 체계에서는 걸러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기술 실증, 아까 제가 다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기술 실증을 통해서 RFP와 설계 개념도에 대한, 그 다음에 거기에 신기술에 대한 적용성들을 선실증을 해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R&D의 하나의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좀 성공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